전기기기, 전기기기의 직류 발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중권과 팝콘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여기 있는 표를 보시면 표는 중권과 팝콘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일을 감는 형태는 중권은 이렇게 이제 그 랩 와인딩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바퀴씩 감기는 형태가 되고, 그다음에 팝콘은 웨이브 와인딩이라고 해서 이렇게 파도 치는 모양의 형태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렬 회로수를 보았을 때 중권은 극수만큼 필요하고 팝콘은 두 개의 병렬 회로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브러쉬 수 극수만큼 필요하고 최소 두 개만 있어도 되는데 극수만큼 되어도 무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만 있어도 되는데 굳이 4개, 6개를 쓸 필요가 있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팝콘은 두 개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셔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저번에 용도까지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조건은 병렬 회로수가 많으니까 전류가 그만큼 높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팝권은 직렬 회로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전압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렬 회로와 그리고 병렬 회로를 비교했었을 때 건전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 건전지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1.5V짜리 1.5V짜리 건전지를 직렬로 연결했다. 직렬로 이렇게 직렬로 연결했다. 그러면 뭐가 높아지죠? 여기 걸리는 전압은 1.5V, 1.5V니까 3V가 됩니다. 전압이 2배가 됩니다. 전압이 2배가 돼요. 그런데 병렬로 연결했다라고 본다면 병렬로 건전지를 두 개를 연결했습니다. 1.5V, 여기도 1.5V 병렬로 연결해서 어떤 공급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외부에 있는 저항을 이렇게 봤을 때 외부의 저항이 1옴짜리 그런 저항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에도 1.5V가 되겠죠. 병렬이기 때문에 같은 전압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1.5V가 되려면 얼마큼의 전류가 흘러야 될까요? 1.5V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I는 R분의 V가 되어서 1분의 1.5에서 1.5 암페어가 흘러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5 암페어가 흐르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0.75 여기서도 0.75의 전류가 공급이 되면 되겠죠.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건전지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의 건전지당 1A씩 내보낼 수 있다고 한다면 나올 수 있는 전류는 2A의 전류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렬 연결은 전류가 커지는 그런 연결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권은 전류를 많이 쓰기 때문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병렬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병렬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팝권은 직렬 연결이 많기 때문에 직렬권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병렬 연결이 많은 중권에서 보았을 때 병렬이 많다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렇게 건전지가 병렬로 다수의 병렬 회로가 구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병렬 회로에는 어떤 값이 다 같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나요? 전압이 다 같아야 돼요. 전압이 모두 같은 전압을 가져야 되는데 발전기가 동작을 하다 보면 코일의 길이라든지 코일의 굵기, 코일의 특성들이 달라지며 각각의 코일에서 만들어지는 전압이 V1, V2, V3, V4로 봤을 때 서로 같지 않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압이 같지 않다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만들게 되냐면
전류라는 것은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둘 사이에 이 V1과 V2가 같지 않았다. V1과 V2가 같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전류가 이렇게 이러한 전류 I1, I2의 전류가 이렇게 나와서 흘러가야 되는데 둘의 전압이 높지 않고 둘의 전압 사이에 V2의 전압이 더 높기 때문에 이 V2에서 전류가 I2가 부하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1번 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 버리는 전류가 발생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류를 뭐라고 부르냐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출력되지 않고 어떠한 내부 공간을 돌아다닌다. 우리가 그 이제 버스를 보았을 때 어떤 시내권을 돌아다니는 버스, 외부로 가지 않고 시내 한 곳만 도는 버스를 갖다가 순환 버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전류를 순환 전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환 전류라고 부르게 돼요. 그런데 1번과 2번 사이에는 그냥 권선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이 매우 낮아요. 저항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 순환 전류가 순간적으로 매우 높아져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순환 전류가 매우 높게 흘러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순환 전류가 원래 본 회로를 흘러버리게 되면 원래 회로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전압 사이에 전압의 불균형이 만들어졌을 때 전압의 불균형 때문에 순환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겠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회로가 아닌 이 별도의 회로로 순환 전류를 보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별도의 회로로 순환 전류를 보내주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균합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균합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위에 있는 회로에서 균합선을 어디에다 설치를 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균합선을 이쪽 부분과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는 경우도 있겠죠. 1번의 경우, 2번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둘 다 플러스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경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연결되어 있어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네요. 그러면 두 번째 있는 경우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1번과 2번이 단락되어 버리게 됩니다. 단락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단락되었다는 것은 서로 정기적으로 연결이 일어나 버리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균합선이라는 것은 전압이 같은 등전이가 되는 점, 여기서 보게 되면 같은 전이가 되는 점을 저항이 매우 작은 도선으로 연결하는 것을 균합선 또는 균합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아래 그림 1.14 균합판의 그림에서 보았을 때 어느 부분이 등 전이가 될 거냐 이겁니다. 지금 얘가 전기자 코일이죠. 전기자 권선입니다. 전기자 권선에서는 기전력을 생성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전력을 생성하고 있는데 등전이 같은 크기의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S극 아래에 있는 지점은 어떨까요? S극 아래에 있는 지점들은 같은 전위를 만들겠죠. S극 아래에 있는 것끼리 같은 전위가 되도록 두 번째 칸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칸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등전이가 되는 지점은 N극 아래에 있는 부분, N극 아래에 있는 지점끼리 같은 도선으로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어디가 등전이가 될 수가 있냐면 각 극
각 극 사이 지점, 극과 극 사이 지점들도 어떨까요? 같은 전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지점들을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균합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역으로 갔을 때 균합환은 왜 필요하다라고 했냐면 병렬 회로에서 나타나는 전압 불균형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압의 불균형 때문에 만들어진다. 그러면 전압의 불균형은 언제 많이 만들어질까요? 병렬 회로가 많을 때 전압의 불균형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렬 회로는 누가 많죠? 중권이 많죠. 중권이 병렬 회로를 극수하기 때문에 병렬 균합하는 누구한테 필요하다? 사극 이상일 때는 꼭 중권에서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팝콘의 같은 경우에는 두 개만 가지고 있어요. 두 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렬 회로를 두 개만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큰 순환 전류가 발생하지 않고 불균형에 대한 영향이 적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기 회로와 무부하 전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회로다라는 것은 셀프의 개념이 아니고 셀프 서킷에 대한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의 게 아니라 마그네틱, 즉 자기장이 흐르는 그런 회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회로와 대응 회로만은 뭐가 있냐면 전기 회로가 되겠죠. 전류가 흐르는 회로는 전기 회로가 될 것이고 자기장이 통하는 회로가 바로 자기 회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가 주어져 있냐면 유기기전력의 평균치란 말이 있습니다. 유기기전력이란 말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보통 우리가 좀 더 많이 보는 용어는 유도기전력이라는 용어를 좀 더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유도기전력의 평균치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보게 되면 발생되는 기전력은 자동 밀도와 도체의 길이와 회전하는 속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BLV는 BLV이다 라는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도체의 길이 그리고 회전 속도 그리고 자석 밀도입니다. 자석 밀도예요. 만들어지는 기전력을 보았을 때 전기자가 회전을 하겠죠. 전기자가 회전을 하게 되는데 전기자가 회전을 함에 있어서 전기자가 가지고 있는 도체의 길이가 변화를 하게 될까요? 도체의 길이는 회전에 의해서 변화하지 않게 됩니다. 변화하지 않겠죠. 우리가 한번 크기나 모양을 설계를 해버리게 되면 그 물리적인 크기나 모양은 변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체의 길이는 변화가 없다. 그리고 일정한 속도로 회전을 시킨다면 일정 속으로 회전을 시킨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이 기전력은 뭐에 비례를 하냐면 자석 밀도에 비례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석 밀도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단위 면적당 가기력선의 수를 자석 밀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떨까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N극과 S극에서 나온 자기력선의 수가 6개가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오는 자기력선은 다 S극으로 들어가겠죠. 위쪽으로 3개 돌아서 가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3개 돌아서 간다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 가까운 곳에서는 자기력선이 될 것입니다. 근데 점점점 뒤로 오니까 몇 개가 흘러가게 되나요? 여기는 4개, 좀 더 뒤로 가보면 멀어질수록
멀어질수록 자기력, 선의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말은 자석에 가까울수록 자석 밀도가 높아지고 자석에서 멀어질수록 자석 밀도가 약화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 1.15에서 이 빨간색 그래프가 자석 밀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석 밀도. 극에 가까울수록 높아지고 극에서 멀어질수록 약해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근데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보니까 기전력은 뭐에 비례를 하더라? 자석 밀도에 비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석 밀도의 크기도 되지만 이건 유도 기전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전기자가 계속 회전을 하게 되면 회전에 따라서 기전력이 계속 변화를 하겠죠. 기전력이 계속 변화를 하니까 변화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전에 따라서 회전을 하게 되면 지속적인 변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변화가 되어버린다는 것은 일정한 크기를 우리가 이제 특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방법이 어떤 거냐면 평균치를 계산해 보자. 평균치, 평균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겁니다. 평균값을 계산을 할 건데, 그러면 기전력의 평균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기전력의 뭘 이용하면? 자석 평균값을 이용해주면 되겠죠. 자석밀도의 평균값을 이용을 하면 계산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도기전력의 평균치 A는 에버리지의 A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석밀도의 에버리지 곱하기 도체의 곱하기 회전 속도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식을 유도기전력의 평균값을 계산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이 식에서 속도 V 속도에 대한 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속도에 대한 식. 속도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자동차에 속도를 표시할 때 km per hour로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리 나누기 시간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리 나누기 시간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발전기라는 것은 회전기기입니다. 회전기기이다 이겁니다. 회전기기가 만약에 이 호의 길이, 지금 이 직경의 길이를 주어진 조건에서 보니까 직경의 길이가 D라고 주어져 있네요. 직경의 길이가 D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직경의 길이가 D이니까 그러면 이 한 바퀴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한 바퀴 길이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우리가 원호의 길이는 2파이 r이 되는 것처럼 파이 2파이 r이 될 것이고 이 r은 뭡니까? 이 r이 바로 직경이죠. 직경이 되니까 한 바퀴의 길이는 파이 d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자가 회전을 함에 있어서 한 바퀴 돌 때마다 파이 d의 길이만큼 이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한 바퀴당 파이 d의 길이, 파이 d 곱하기 바퀴수, 몇 바퀴 돌았느냐, 바퀴수를 곱해준다면 이 전체 거리가 나오게 되겠죠. 뭐로 나눌 거냐면 시간으로 나누자. 시간을 우리 몇 초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속도에 대한 식이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냐면 한 바퀴의 길이 곱하기 초분의 지워지죠. 초분의 바퀴수 몇 바퀴인지 바퀴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이는 이식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식 두 번째 이식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회전수 몇 바퀴가 도는지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걸 영어로 표시하니까 R 로터 퍼
칸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쓰면 RPS이다 라고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RPS는 우리가 보통 문자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초당 회전수가 아니라 분기 회전수는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 per minute 그래서 PM으로 나타내고 RPM은 대문자 N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소문자 N으로 주어져 있으면 이건 RPS구나 라고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문자로 주어져 있으면 이건 RPM이구나 라고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다시 본래식으로 돌아오면 초당 바퀴수이니까 이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파이 소문보다 회전 속도가 되는 것이죠. 회전 속도에 대한 식 V는 한 바퀴당 거리, 길이 곱하기 초당 회전수의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라는 식 1.17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전체 자속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전체 자속. 전체 자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부에서 얼마큼의 자속이 만들어지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파이를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1극당 자속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극당 자속이고 그리고 대분자 P는 그러면 전체 자속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전체 자속은 1극당 자속 곱하기 그게 수로 해주면 되겠죠. 자속 곱하기 극수. 그래서 반대로 극수 극당 자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자속을 계산함에 있어서 어떤 걸 쓸 거냐면 차속 밀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속 밀도는 우리가 지금 어떤 값을 사용을 하고 있냐면 평균 자속 밀도를 하고 있어요. 평균 자속 밀도. 자속 밀도가 되겠습니다. 평균 자속 밀도가 되겠고요.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1극당 자속 곱하기 해주는 것은 얘는 계좌급 자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전기나 그런 걸 구조를 보았을 때 N극과 S극으로 되어 있는 영구자석이 놓여져 있고 그 내부에 전기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전기자가 되어 있습니다. N극에서 나온 모든 자기력선이 전기자를 거쳐서 모두 S극으로 간다 라고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의미이냐면 N극 계좌에서 나온 계좌에서 생성된 자속은 모두 전기자에 영향을 준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는 전기자로 가지 않고 이렇게 외부로 흘러나가 버리는 누설 자속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누설 자속이라는 놈이 있는데 얘를 지금 무시하자라는 것입니다. 누설 자속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전기자에 공급되는 자속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전기자에 공급되는 자속은 전기자에 공급되는 평균 자속 밀도에다가 뭘 곱해주면 될까요? 자속 밀도는 어떻게 되냐면 자속 밀도는 자속을
면적은 자석으로 면적은 그러면 역으로 그러면 자석이 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평균 자석 밀도에다가 뭘 곱해주면 된다? 면적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면적은 도대체 어디의 면적이냐라고 본다면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전기자에 공급되는 자석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면적은 누구의 면적일까요? 바로 전기자의 표면적이 됩니다. 전기자의 표면적이 된다는 것이죠. 이 전기자의 표면적. 표면자의 직경은 전기자의 직경은 D이고 전기자의 도체의 길이를 L이다라고 한다면 전기자의 표면적은 넓게 펼쳐서 보았을 때 길이 L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이 한 호의 길이 전기자 도체 호의 길이가 되니까 파이 D가 되겠네요. 그럼 면적인 S는 파이 D L의 크기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자에 공급되는 자석은 어떻게 된다? D L 곱하기 L이라는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자속, 계좌에서 공급되는 전체 자속은 뭐와 같다? 계좌에서 공급되는 자속은 전기자에 입력되는 자속과 서로 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 즉, P파이는 L이다. 라는 이런 이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을 가지고 유도기전력의 평균치에 대한 식을 한번 변형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원래 EA는 BA 평균 자석밀도 곱하기 길이 곱하기 속도 V였는데 속도 V 대신에 파이 dn을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겠네요. 파이 dn을 넣어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서 BA 평균 자석밀도 그리고 파이 d 그리고 L 파이 dl 그럼 뭐와 같습니까? 평균 자석밀도 B 그다음 도체의 길이 직경 그리고 파이 이 값은 뭐와 같다? P 파이 극수 곱하기 한 극의 자석과 같다. 이만큼은 P 파이와 같다라는 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균 기전력인 EA는 P 파이 곱하기 초회전수이다 라는 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평균 기전력은 어떤 기전력이냐? 전기자 도체 한 개의 기전력일까요? 또는 전기자 전체의 기전력일까요? 어느 것의 기전력일 것 같습니까? 어떤 것에 대한 기전력이냐면 전기자 도체 하나의 기전력이에요. 도체 하나당 만들어내는 평균 기전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평균 기전력이니까 도체 하나당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도체 하나당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러면 전체 전기자 도체 숫자가 이만큼 Z개만큼 G개만큼 Z개만큼 있다라고 한다면 Z개만큼 있어요. Z개만큼 있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과연 몇 개가 직렬이 몇 개 그리고 병렬로 몇 개인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직렬 회로가 많으면 전압이 높아지게 되고 전압이 상승을 하게 되고 병렬 회로가 많으면 U가 상승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렬로 몇 개, 병렬로 몇 개인지 이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잠시 아래쪽을 지우고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전에 중권과 파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때 전기자 도체를 몇 개를 했냐면 전기자 도체를 몇 개를 가지고 있냐면 8개의
전기자 도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권은 전에 내용을 보게 되면 중권은 4개의 병렬, 4개의 병렬과 2개의 직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건 어떤 겁니까? 8개를 가지고 4개는 2개를 직렬 연결시켜서 2개를 직렬 연결시킨 다음에 2개씩 다시 4개를 병렬 연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였죠. 2개씩 해서 2개를 다시 4개로 병렬 연결하게 돼요. 그러면 직렬의 숫자가 지금 2개가 되겠죠. 2개의 직렬이 됩니다. 근데 파권은 어떻게 되죠? 파권은 어떻게 되었냐면 직렬이 다시 2개의 병렬을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개의 직렬, 4개 병렬. 여기는 2개의 이 숫자를 우리가 역으로 한번 따져본다면 병렬이 2개이면 역으로 직렬이 몇 개가 돼야 된다? 4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병렬이 4개이면 직렬이 몇 개가 돼야 된다? 2개가 돼야 된다. 그러면 직렬 도체수는 전체의 수를 뭐로 나누어주면 된다? 병렬 회로수. 전체 도체를 병렬 회로수로 나누어 주면 전체 몇 개의 직렬 도체가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직렬 도체를 우리가 계산한 이유는 뭡니까? 직렬 수만큼 견합이 중첩되기 때문이죠. 중첩되기 때문에 직렬 수만큼 곱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드릴 수가 있겠죠. 다시 아래쪽을 좀 지우고 이야기를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평균 기전력 EA는 평균 기전력은 어떻게 계산하였냐면 P 파이 N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P 파이 N이다. 그 다음에 P 파이 N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전체 기전력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전체 기전력 하나의 도체 평균 기전력인데 한 개 도체 평균 기전력에다가 직렬 회로수만큼 곱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직렬 회로수만 곱해주면 될 것이고요. 식을 다시 쓰니까 P 파이 N 곱하기 라는 식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문자 N은 뭐다? 초당 회전수이죠. 초당 회전수이다라는 것입니다. 초당 회전수를 분당 회전수로 한번 표현해 보자 이겁니다. 초당 회전수 소문자 N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분당 회전수를 60초로 나눠준다면 그러면 1초당 회전수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P 파이 60분의 N A분의 Z이다 라는 유도 기전력에 대한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방금 봤던 이 식, 유도 기전력에 대한 식, 이 식은 직류기를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식이 됩니다. 매우 중요한 수식이 되고요. 발전기 입장에서는 만들어내는 어떤 기전력의 크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동기 입장에서는 전동기로 간다면 전동기가 회전에 의해서 마지막에 뭘 생성을 했냐면 역기전력이라는 걸 생성을 했어요. 그 전동기에서 만들어지는 역기전력을 분석함에 있어서 또한 이 수식이 사용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봤던 이 수식은 여러분들이 직류기를 공부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자기회로이다라는 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기회로라는 것은 자속이 통하는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한쪽의 극성을 여기를 N극이라고 잡고 반대편을 S극이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N극에서 자속이 나와서 전기자죠. 전기자를 거쳐서 다시 S극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편에도 N극이 있고 반대편에도 S극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이렇게 넘어오겠죠.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극당 1극의 자속을 파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속이 양쪽에 있는 S극으로 나뉘어서 가서 2분의 파이만큼 이 양쪽으로 나뉘어서 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바로 이제 한 극의 자속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속이라는 게 다 전기자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고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이 중간에 어디로 빠져버리는 누설 자속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누설 자속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는 주자속, 그 다음에 파이엘은 누설 자속에 대한 그런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큼 누설이 되었느냐, 얼마큼 누설되었느냐에 대한 누설 계수에 대한 시그마의 식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자속을 통하는데 필요한 기전력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계자속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좀 약간 욕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 계자에 만들어지는 자속이 계자에서 만들어지는 자속이 전기자로 통하는데 통과하는 필요한 힘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AT라고 주어져 있는데 AT는 암페어 턴의 약자가 되겠고요. 자속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모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자석의 전자석의 세기는 전자석의 세기는 어떨 때 더 강해질까요? 코일의 건선수가 많을수록 더 강해지게 될 것이고 흐르는 전류가 클수록 더 큰 전자석의 세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류의 암페어, 건선수의 선수해서 베어 턴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계자의 자속이 이제 전기자로 통과하는데 필요한 힘, 암페어 턴의 크기를 계산해 보니까 다음과 같은 크기를 가지게 되는데 첫 번째 항이 가지는 의미를 보게 되면 암페어 턴 G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공극입니다. 공극. 이 부분은 어디를 통과하는데 필요한 힘이냐면 공극이에요. 공극을 통과하는데 필요한 힘입니다. 근데 앞에 왜 2가 붙어 있냐면 공극이라는 것은 공기로 이루어져 있는 극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공극. 한 번 지나고 또 한 번 공극. 그래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가려니까 두 번의 공극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 곱하기 공극을 통과하는데 필요한 기자력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1에서 n까지의 건 어떤 거냐면 중간에 전기자 도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속이 전기자 도체를 다 지나서 넘어가게 되겠죠. 전기자 도체수. 그래서 전기자 도체를 지나는데 필요한 힘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게 될 마지막 이야기로 무부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부하라는 것은 부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의 특성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부하가 없다라는 것은 타여자 방식과 타여자 방식에 대한 회로를 간단하게 그려보고 이렇게 그린 것이 타여자 방식이겠죠. 타여자의 회로였고요. 그 다음에 분권에 대한 회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분권에 대한 회로를 다음까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 뭐가 연결되어 있었냐면 부하가 연결되어 있었죠. 부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부하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되는데 이때 부하를 어떻게 하자? 없애버리자라는 것이죠. 부하를 없애버리자. 부하가 없다. 부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쪽에 부하 전류가 얼마이다? 0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부하 전류가 0이다. 부하 전류가 제로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여자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 전류하고 부하 전류하고 같아요. 그래서 0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타여자에서는 무부하 특성을 좀 보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분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분권에서의 무부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권에서의 무부하 특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에서 발생한 전기자 전류는 부하 전류와 계자 전류로 이렇게 나뉘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럼 전기자의 전류가 나뉘어서 흘러가게 되는데 그러면 시그널 A는 계자 전류 곱 플러스 부하 전류가 될 것이고요. 무부하 상태이기 때문에 부하 전류가 0이다. 전류는 계자 전류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얻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전류가 계속 공급됨에 따라서 계자 전류가 상승하면 이 만들어지는 전자석의 세기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전자석의 세기가 상승을 하게 되니까 만들어지는 기전력도 어떻게 될까요? 기전력도 자석의 비 점점 상승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증가에 따라서 기전력 2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 형체입니다. 형체 내부에는 뭘 가지고 있냐면 자구라는 걸 갖고 있어요. 자구라는 것은 어떠한 자기적인 그런 극성을 하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철이 일반적으로는 자기장을 띠고 있지 않잖아요. 자기장을 띠고 있지 않고 한쪽에는 S를 붙여줘 버리게 되면 N 쪽은 뭐가 끌릴까? N극 쪽으로는 S가 끌리게 돼서 방향성을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자구가 방향하게 되고 자구가 한쪽 방향으로 정렬하게 되면 그런데 안에 있는 자구가 다 한쪽 방향으로 정렬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외부에서 에너지가 공급되더라도 더 이상 증가하지를 못하게 되겠죠. 그때 나타난 현상이 쭉 증가하다가 일정 값을 유지해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자속 포화, 자속이 포화되는 영역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석이 포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석 밀도가 상승하지 못하게 되어서 기저력도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고 그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부하가 없을 때 나타나는 특성이다라고 해서 무부하 특성 곡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